여기가 연습이 많이 필요하니까 34쪽에 여기 뭐 설명 안 한 게 있나? 예, 그러니까 뭐 하여튼 예? 물리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예. 근데 니네 물리 들어가지 않아요? 여기 안 들어가는 거는 개남고만 여기 했을 거예요. 중간 때, 그쵸? 그 뒤에 그 개남고는 운동과 충돌 거기 하시면 되고 미리 문제 풀어보시면 되고. 중력은 질량 가진 모든 물체가 상호작용하고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인력이 있는 겁니다. 중력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이고 연직 방향이라고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력은 질량 클수록 물체 사이 거리가 가까울수록 크고, 힘이 작용하면서 운동하게 되면 가속도가 생깁니다. 가속도가. 자유낙하도 중력만 작용하기 때문에 가속도가 생기고 1초마다 9.8m/s씩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게 되고, 근데 이게 중력의 크기는 달라도 중력 가속도는 같은 거예요. 물체의 질량이 다르면 중력 가속도는 같은 거고 중력은 다른 거예요. 이거 이해하시나요? 질량이 다르면 질량 큰 애가 중력은 큰 거야. 중력이 크지만 중력 가속도는 같아요. 왜냐면 중력이 큰 거는 가속도랑 비례 관계이지만 질량은 반비례 관계거든요. 그래서 중력이 커진 것만큼 질량도 커져서 결국에는 가속도는 똑같은 거예요. 중력이 크면 더 빨리 떨어진다, 그런 건 틀린 보기죠. 그래서 9.8m/s씩 1초마다 증가하는 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도 수직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수직 방향으로는 점점 빨라지는데 수평 방향으로는 힘이 작용하지 않으니까 수평 방향은 등속도 운동하게 되는 거고, 이해하시죠? 이거 많이 한 건데, 그쵸? 그래서 연직 방향은 자유낙하 운동하게 되고 수평 방향은 등속 운동하게 된다. 그러면 이제 수평 방향으로 던질 때 충분히 빨리 던지면 지구의 그 곡률 반경이 맞춰서 얘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지구로 떨어지지 않고 계속 돌 거다라고 이제 뉴턴이 사고 실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구를 계속 돌고 있는 그런 인공위성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 뉴턴의 사고 실험을 바탕으로 해서 인공위성을 쌓아 올리는 거고, 달의 운동도 그런 거죠. 달도 지구를 자꾸 이렇게 돌고 있는데 만약에 중력이 없다라고 하면은 얘는 이제 원래 운동 방향이 유지가 되면서 쩔로 날아갈 건데 중력이 있으니까 지구의 궤도를 돌고 있다라고 이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죠. 혹시 잘 모르겠으면은 물어봐 주시고, 일단 1번부터 7번까지 빨리 풀어 보시고요. 네. 책이 없어요? 오트가 안 가져왔어요? 자, 중력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옳지 않은 거, 물 아래로 떨어지고, 그 다음에 비나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분다. 왠지 아닌 것 같죠?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일단 냅두시고, 인공위성이 지구로 떨어지지 않고 지구 주위를 도는 것도 중력이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중력이 잡아당기는 힘이 있으니까 얘가 원운동 하는 거고요. 야구공 앞으로 나가면서 떨어진다. 이거는 중력 때문에 떨어지는 거죠. 이거는 무슨 힘이야? 이거는 중력이야. 이건 자기력이죠. 자기력. 5번 고르시고, 이거는 중력이 있으니까 바람도 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중력이 있으니까 대류 현상도 있습니다. 중력이 있으니까 무겁고 가벼운 거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공기가 부등가열되면은 가벼운 게 위로 올라가고, 그러면 여기 저기압이 되고 무거운 게 밑으로 내려가요. 그러면 고기압이 돼.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부는 게 바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중력이 없으면 바람도 불 일이 없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거는 중력이 있으니까 바람이 부는 겁니다. 요건 자기력이고 그 다음 직선 운동하는 어떤 물체의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시간에 따라 속도가 점점 빨라지죠. 근데 이게 가속도 운동하게 되는 거고, 가속도가 여기서 그래프 기울기인데 이게 일정하게 빨라지는 거니까 등가속도 운동하는 거고요. 자, 공기저항을 무시할 때 자유낙하하는 물체의 속도 시간 그래프도 같은 모습이 되는 거죠. 속도가 일정하게 빨라지니까. 공기저항 무시할 때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수평 방향 운동은 이렇게 되질 않고, 수평 방향은 뭐죠? 등속 운동이죠. 등속 운동.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4번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려요. 그러면은 같이 지면에 도달하는 거고, A와 B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과 크기는 모두 같은 건 아니고, 왜냐면 얘가 힘이 더 세요. 힘이 더 세. 얘는 이제 2 곱하기 9.8에서 19.6N의 힘이 작용하고, 이거는 9.8N의 작용하죠. 물론 방향이야 똑같지만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 가속도가 같습니다. 중력 가속도가 같습니다. 달에서 낙하한다면 똑같이 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늦게 떨어지는 건데, A가 B보다 늦게 떨어진다는 아니고 둘 다 천천히 떨어지는 겁니다. 달에서 낙하했을 때 같이 떨어지는데 천천히 떨어진다, 지구보다는. 그렇게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수평 방향으로 던졌어요. 나는 이제 연직 방향 운동이 이렇게 되는 거죠. 수평 방향은 등속도 운동이죠. 등속도 운동. 물체의 운동 방향과 힘의 방향이 매 순간 바뀐다. 운동 방향은 바뀌는 게 맞아요. 근데 힘의 방향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힘의 방향은 계속 연직 방향이기 때문에. 이해하실까요? 운동 방향은 바뀌는 거야. 이게 직선 운동이 아니잖아. 그럼 운동 방향은 바뀌는 거예요. 근데 힘의 방향은 연직 방향이니까 바뀌는 게 아니에요. 어찌됐건 기억은 틀렸고, 나는 연직 방향의 시간에 따른 속력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맞는 표현이고요. 물체를 수평 방향으로 빠르게 던질수록 바닥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아진다. 아니고 같은 겁니다. 어차피 수평 방향으로 던졌기 때문에 이 높이가 똑같으면 뭐 더 멀리 날아갈 수는 있지만 떨어지는 거는 똑같은 거예요. 떨어지는 순간은. 그래서 답은 2번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 B의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골라라. A의 속도 일정하게 증가하고, B는 연직 방향으로 A와 같은 운동을 하고, 연직 방향으로는 같은 운동을 하고, A가 B보다 먼저 도달하는 게 아니고 동시에 도달하는 거, 동시에. 3번 고르시고, 그 다음에 같은 높이에서 수평 방향으로 동시에 던진 물체 A, B 어느 순간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그러면 B를 더 빨리 던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평 방향 속력은 B가 A의 2배다. 지금 얘가 하나, 둘, 셋, 넷, 5칸,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5칸이고, 또 하나, 둘, 셋, 넷, 5칸이니까 이동거리가 2배죠? 이동거리가 같은 시간 동안 이동거리가 2배라는 거는 B의 속력이 2배 빠른 겁니다. 이해하세요? 예. 같은 시간 동안의 이동거리가, 이쪽 이동거리가 2배잖아요. B가 속력이 A보다 2배 빠른 거고, A, B의 속력과 운동 방향 모두 변하는 운동이다. 속력도 변하고 운동 방향도 바뀌는 거야. 이게 포물선 운동 방향 바뀌는 거고, 속력도 점점 빨라지는 거고요. 맞는 보기입니다. 연직 방향의 가속도의 크기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되는데, 연직 방향 가속도는 같죠. 예. 연직 방향 가속도는 중력 가속도로 같습니다. 기억니은 3번 고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림은 높은 산 꼭대기에서 이제 이렇게 던졌는데, 발사할 때 속력은 B가 더 멀리 갔잖아. A보다는. 그러니까 B가 더 큰 거고, A의 가속도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이다. 그러니까 얘가
얘는 일로 날아가지만 요때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입니다. 가속도 방향이랑 힘의 방향이랑 같은 거예요. F는 MA에서 가속도랑 힘의 방향이랑 같은 겁니다. 이거. 그래서 가속도 방향이 힘의 방향이랑 같은 겁니다. 전직 방향으로, 지구 중심 방향으로. 운동하는 동안 C에 작용하는 중력은 A보다 작다. 근데 여기 질량이 뭐라고 돼 있어? 질량이 같다라고 돼 있죠? 질량이 같은. 그러면 중력 A와 C에 작용하는 중력 어떤가요? 같은 거예요. 중력 같은 거야. 중력이 작아서 얘가 이렇게 도는 게 아니라 얘가 충분한 속력으로 던졌기 때문에 얘가 도는 거고, 중력은 질량이 같으면 중력 같은 겁니다. 답 2번 하시면 되고. 자, 이거 했구나. 했고, 운동과 충돌. 관성은 현재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로, 모든 물체는 이제 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정지하고 있는 애도 관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운동하고 있는 애도 관성을 가지고 있고, 근데 물체에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근데 요거를 이제 좀 알짜 힘이 0이면 이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고, 알짜 힘이 0일 때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운동하는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한다. 관성은 질량이 클수록 관성도 크다. 저번주에 운동량 했죠.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다.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이다. 단위는 질량에다가 속도 곱하니까 kg/m/s로 쓰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풀어 쓰면 뉴턴세크랑 같은 단위가 나오고, 충격량 물어볼 때는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뉴턴세크로 하시고, 운동량의 방향이 있어요. 방향이 운동 방향이랑 같은 거고, 충격량은 힘의 방향이랑 같은 겁니다. 힘의 방향이랑.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이걸 꼭 외우셔야 되고요. 충격량과 같다. 요거를 이용해서 식을 세워야지 풀 수가 있고요. 운동량의 변화량은 충격량과 같다. 변화량이라는 건 나중에서 처음 값을 빼야 되니까,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면은 충격량과 같다. 근데 힘 시간 그래프에서 밑면의 넓이, 힘 곱하기 시간으로 구하는 건데, 힘 곱하기 시간은 충격량이거든요. 밑면의 넓이는 충격량에 해당한다. 이렇게 요런 식으로 이제 힘을 받아도 어차피 밑면의 넓이는 충격량이랑 같다. 아셔야 하고, 어떤 이제 충돌을 할 때 그의 충돌 직전 속력이랑 뭐 나중 속력은 둘 다 0이라고 하면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은 겁니다. 운동량의 변화량이 똑같았을 때 충격량은 이 밑면의 넓이에 해당하는데, 이 넓이가 똑같게 되겠죠. 충격량이 같으니까. 그런데 시간이 짧으면은 요렇게 힘이 작용하고, 시간이 길어지면 요렇게 작용합니다. 시간이 짧을 때는 평균 힘이 요 정도 될 거야. 평균 힘이. 근데 시간이 길 때는 평균 힘이 요렇게 돼요. 힘을 적게 받는 애가 안 다치는 거죠. 시간을 늘려서, 충돌하는 시간을 늘려서 평균 힘을 적게 받는 게 안전한 거다. 그래서 그런 거고, 이제 이런 것도 읽어두셔야 되는데, 관성에 의한 피해를 줄이려고 안전띠 같은 거, 안전바 같은 게 필요하고요. 충격력, 그러니까 시간을 늘려서 충격력을 작게 하려면은 시간을 충분히 길게 해서 충격력을 적게 해야지 안전하다. 번트글러브가 약간 푹신푹신하죠. 자동차 범퍼, 유아용 매트 푹신푹신한 것들, 그런 거는 충돌해서 멈추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적게 하는 거다. 알고 있으셔야 하고, 여기는 좀 머리 좀 잠깐 식힌 다음에 할게요. 1번부터 7번까지 잠깐 쉬었다가 10분 쉬었다 할게요.
네, 요거 1번부터 7번까지 풀어보시고 자, 이게 지진계는 요런 식으로 생겼는데 이것도 좀 상식이 있어야지 좀 풀죠. 이게 무거운 추잖아요. 무거운 추면은 관성이 어떻겠어요? 관성이 크죠. 그러니까 이게 땅바닥이 흔들릴 때 얘는 안 흔들리는 거예요. 관성이 크니까. 그러니까 같이 흔들리면 기록이 안 돼. 이렇게 같이 흔들리면 기록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얘는 가만히 있고 얘가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땅바닥이. 그래서 얘는 안 움직이고 이 땅바닥이 흔들리면서 기록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수평 지진이고, 지진이 이제 지진파가 P파가 있고 S파가 있고 이런데, P파는 이제 위아래 진동하게 되고 S파는 이제 옆으로 진동하니까 이게 두 개가 필요한 거죠. 이것도 얘가 무거우니까 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얘는 가만히 있는데 땅이 흔들리는 겁니다. 지진계는 관성을 이용한 장치가 맞고요. 추의 질량이 클수록 지진의 진동을 더 잘 기록할 수 있다. 맞아요. 이거는 관성은 이건 관성이고 이거는 작용 반작용입니다. 노를 저으면 배가 앞으로 가는 거는 내가 물을 밀면 물이 노를 미니까 앞으로 가는 거여서 이건 작용 반작용 현상이고 관성이 아닙니다. 기억은 3번 고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요거는 이제 힘이 일정할 때 이 사람이 같은 크기의 힘으로 바람을 불죠. 힘이 일정한데 시간이 2배야 얘가. 그러면은 충격량이 어떻게 되겠어요? 충격량이 2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충격량은 힘 곱하기 시간인데 힘은 같은데 시간이 2배가 되니까 이 사람이 충격량이 2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충격량이 가가 2배가 되는 겁니다. 가가 2배. 그러면은 운동량의 변화량도 2배죠? 그러면 요때 빠져나올 때 EV로 나오면 여기는 V로 빠져나오는 겁니다. 근데 얘가 수평 운동이니까 얘가 좀 더 멀리까지 날아갈 거고요. 얘는 얼마 안 날아가겠죠. 그래서 가의 화살이 나의 화살보다 멀리 날아간다가 맞고, 대롱을 빠져나올 때 화살의 운동량은 가가 나의 2배다. 2배죠. 근데 이제 이 화살도 질량이 똑같을 거니까 같은 화살, 나가 갖고 화살이, 하여튼 화살도 똑같을 테니까 속력이 2배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가에서가 나에서 운동량이 2배다. 답 4번 하시면 되고, 이해 안 가면 얘기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직선상에서 질량 1kg의 물체가 2m/s 속력으로 운동한다. 그럼 운동량이 얼마예요? 얘는 운동량이 2인 거죠. 일단 질량 곱하기 속도 하면은 이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힘을 가한다. 힘 곱하기 시간 그래프에서 밑면의 넓이가 뭐예요? 충격량이죠. 충격량. 그래서 2초 동안에는 4N의 충격량을 준 거고, 여기는 6 곱하기 4 하는 게 아니라 4 곱하기 4 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16N의 충격량을 준 거죠. 2초일 때와 6초일 때의 속력을 순서대로 옳게 짝지은 것은, 그러니까 2초일 때의 운동량은 처음 했다가 충격량 더하면 나중 운동량 나오는 거 아세요?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인데 운동량의 변화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 빼야 되잖아요. 나중 운동량은 마이너스 처음 운동량 이항하게 되면은 나중 운동량은 처음 운동량에다가 충격량을 더하면 되죠? 이해하세요? 근데 방향이 같고 힘의 방향도 같으니까, 이동 방향과 힘의 방향 같으니까 같은 방향을 줬다고 되어 있는 거죠. 운동 방향으로 갈 때이잖아, 힘이.
그러니까 2초일 때 처음 운동량이 2였는데 충격량이 4지 4. 더해줘야지. 처음 운동량에다가 충격량 더해줘야지. 그러면 6인데 원래 질량은 얼마죠 얘가? 1kg이고 그럼 그때 속도가 얼마겠어요? 6m/s가 되는 거죠? 곱해서 6 돼야 되니까 2라고 쓴 건 내가 2초일 때라고 이제 이렇게 표시한 거예요. 이해하실까? 그 다음에 6초일 때는 얘를 주고 얘를 준 거니까 전체는 어떻게 되겠어요? 20만큼의 충격량을 준 거죠. 그쵸? 그럼 22인데 질량 1이야 1. 질량 곱하기 속도가 운동량이잖아. 그러면은 속도가 얼마가 되겠어요? 얘는 22죠. 22. 그쵸? 그러니까 2초일 때는 6m/s로 움직이는 거고 6초일 때는 22m/s로 움직이는 거고. 이해하실까요 이거? 잘 모르겠어요? 이 정도는 나올 수 있는데 모르는 사람 알아요? 몰라요? 정리해보세요. 이렇게 정리해보시고. 그러니까 나중 운동량은 처음 운동량에다가 충격량을 더해줘야 돼. 왜냐면 같은 방향이니까. 운동 방향으로 힘을 가할 때니까. 만약에 반대 방향이면 빼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더해주셔야 돼요. 이 정도는 나올 수 있습니다. 이거 풀어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 됐나요? 네. 필기 다 했나요? 넘어갑니다. 2초일 때 등속 운동한다. 2초 동안 힘을 가하고 있는 동안에 속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빨라지겠죠. 등속 운동 아니죠. 그쵸? 네. 충격량의 크기는 2에서 6초까지가 아까 전에 얼마였나? 16이었죠. 16Nm. 0에서 2초까지는 4Nm였죠? 그러면 4배 맞네. 그쵸? 6초 동안 받은 충격량의 크기가 20Nm였는데 6초일 때 운동량의 크기와 같다. 그거 왠지 맞을 것 같지만 안 맞는 이유가 처음에 얘가 정지하고 있던 애가 아니죠. 만약에 정지하고 있던 애였으면은 이게 같은 게 맞아요. 근데 6초일 때 운동량은 처음 운동량에다가 충격량 더해줘서 22가 된 거고 얘는 충격량은 20인 거고. 이해하세요? 같은 거 크기 같은 거 아니죠? 처음에 운동량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충격량만큼 더해줘야 되니까 얘는 22Nm고 얘는 20Nm고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처음에 정지했었으면 제가 답을 네, 처음에 정지했으면은 처음 운동량이 0이니까 네, 충격량이랑 나중 운동량이랑 같을 수 있지 그때는. 네. 그 다음에 밑줄 친 장치에 이용된 원리가 나머지와 다른 것은 안전바 이런 거는 관성 때문에 뭐 몸이 튕겨져 나가는 거 그런 거 막는 거고 카시트 푹신푹신 하겠지 이런 거는 시간을 늘려서 충격력을 줄여주는 거고 안전띠도 관성 때문에 그렇고 에어백은 시간 늘리는 거고 그럼 이게 문제네. 무거운 추는 관성을 이용한 거고 그럼 얘가 카시트가 푹신푹신하다라고 선생님이 잘못 해석한 거네요. 그러니까 카시트에도 뭐 있지? 안전띠 있어요. 안전띠. 그쵸? 그러니까 요것도 관성이네. 관성. 그래서 요거는 4번 고르셔야겠네. 4번. 그러니까 문제 다 읽고 푸셔야 됩니다. 내가 뭐 잘못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문제 다 읽고 해석 잘 해가면서 자 4번 고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같은 높이에서 떨어뜨리겠죠. 그러면은 얘가 충격량이 같습니다. S1과 S2가 같은 거고요. 왜냐면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아서 그래. 그 다음에 유리컵에 힘이 작용하는 시간은 시멘트 바닥이 짧은 거죠. 시멘트 바닥에 떨어질 때와 같은 게 아니죠. 여기 시간 짧은 거잖아요. 그쵸? 유리컵에 작용하는 평균 힘의 크기는, 이거는 이제 시멘트 바닥이 더 센 거죠. 힘을 더 많이 받은 거죠. 시멘트 바닥에 떨어질 때가 크다. 기억 디귿 4번 고르시면 되고요. 유리컵을 푹신한 방석에 떨어뜨릴 때 깨지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 이건 시간 늘린 거죠. 근데 이거는 시간을 줄인 거고, 없는 거. 이런 원리를 설명할 수 없는 거. 에어백은 푹신푹신한 건데 시간 늘리는 거고, 포장재 시간 늘리는 거고, 요것도 시간 늘리는 거. 이렇게 공 잡을 때 이렇게 뒤로 빼면서 잡는다 이런 소리예요. 이거 시간 늘리는 거고, 그 안에 이제 푹신푹신한 패딩이 있다 이런 것도 시간 늘리는 거니까 1번이 시간을 더 짧게 해서 금방 깨지게 만드는 거죠. 계시죠? 문제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약간 핵심적인 문제가 있고, 중단원 핵심 요약 요거 생명 시스템 하고 지구 시스템으로 넘어갈게요. 여기까지 하고, 생명 시스템에서 세포 조직 기관 개체로 구성 단계가 있는데, 이건 이제 일반적인 거고, 식물은 조직계가 있고 동물은 기관계가 있는 거 아시죠? 이거 아셔야 하고, 동물 세포는 뭐 식물이나 동물이나 핵이 있는데 핵 안에 DNA가 있어서 세포의 생명활동을 조절하게 되고요. 라이보손 단백질 합성하는 장소가 되고, 소포체는 단백질의 운반하는 이동 통로고, 핵 근처에 있는 게 소포체고요. 골지체는 단백질을 막으로 싸서 세포 바깥으로 분비할 때 골지체라는 게 필요하고, 마이토콘드리아는 세포호흡으로 일어나는 장소로 생명활동에 필요한 ATP를 만든다. ATP라고 하는 물질이죠. 이걸 생산합니다. 이게 에너지원이 되는 거고, 세포막은 세포 안팎의 물질을 출입을 조절해 주고요. 액포는 물이나 색소 등 저장하여 성숙한 세포에 크게 발달한다. 근데 이제 식물에 더 많아요. 동물도 가끔 있지만, 근데 아예 식물만 있다는 틀리고, 식물만 있는 거는 엽록체와 세포벽입니다. 이거는 식물만 있는 거, 식물만. 엽록체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고 포도당이 합성된다. 세포벽, 식물의 세포막 바깥쪽에 있으면 세포의 모양을 유지시켜준다. 세포막을 통해서 이동할 때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는 게 있고, 막단백질을 통과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인지질 이중층이란, 인지질이 인산머리와 지질 꼬리로 되어 있는 애가 이렇게 풀어 놓으면은 이 지질 꼬리들이 안쪽으로 이렇게 모이고요. 수용성인, 친수성인 인산머리가 바깥쪽으로 모여서 이렇게 이중층, 막은 하나인데 이게 이중층이라는 소리예요. 이게 막이 두 겹이라는 게 아니라 막은 하나인데 이중층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이사이에 단백질이 이제 이렇게 박혀 있는 구조고, 유동성이 있다. 이게 막 움직인다. 여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백질이 움직일 수 있다. 유동성이 있다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선택적 투과성이 있다. 필요한 거는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필요 없는 거는 이제 왔다 갔다 하지 못하게, 아니면 이제 뭐 바깥으로 내보낸다던가 뭐 그런 식으로 뭐 선택적 투과성이 있다, 세포막에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확산 현상으로 이동합니다. 확산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확산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이중층을 직접 이렇게 사이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는 게 있고요. 이거 단순 확산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단순 확산되는 거가 있고, 이거는 그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할 때는 뭐 촉진 확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는 거는 O2, CO2랑 지방 이런 애들이 통과를 하고,
크기는 작더라도 극성을 띤 이온이나 이런 애들은 여기 그 소수성 부분을 통과를 못해요. 그래서 얘네들은 통로를 통과를 합니다. 막단백질 통과는 확산이 되고요. 포도당과 아미노산은 일단 커요. 얘네들은 크기 때문에 또 되게 통과를 할 때는 막단백질을 이용한다. 그 다음에 삼투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하는 거, 물이 이동하는 것을 말하고, 뭐 세포를 저농도에 넣었을 때는 물이 들어와서 빵빵해지다 터질 수가 있고요. 세포 안과 같은 농도면은 출입은 있는데 크기가 커지거나 작아지지는 않고, 고농도의 어떤 액체에 집어넣으면 물이 빠져나가서 세포가 쭈글쭈글해집니다. 그거 아시죠? 그 다음에 1번부터 5번까지 일단 해보시고, 처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거는 세포죠. 세포 조직 기관 되겠죠. 세포 조직 기관 1번 고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세포 소기관과 그 기능을 옳게 연결하지 않은 거, 옳지 않은 거, 세포 생명활동을 조절하는 거 핵이고요. 라이보솜 단백질 합성하는 거고요. 첫 번째 단백질을 세포 바깥으로 분비하는 거는 골지체입니다. 골지체. 세포 내에서 이동하는 게 소포체고, 엽록체는 비대에너지 화학에너지로 전환하는 거 맞고, 마이토콘드리아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장소 맞습니다. 그 다음에 세포막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소수성이 있는 부분, 이제 물하고 안 친한다 이 소리야. 바깥쪽 향하고 있는 거 아니라 친수성 부분이 바깥쪽으로 향하고 있고요. A는 라이보솜에서 합성된다. 얘는 단백질이 아닙니다. 얘는. 그러니까 요 B는 라이보솜에서 합성된다. 그러면 맞아요. B는 틀렸고, B의 위치는 세포막 내에서 바뀔 수 있다. 이거 맞습니다. 유동성이 있다. 이거 아셔야 되고, B가 여기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다라는 거죠. 2번. 그 다음에 동물의 적혈구를 용의 가에서 라에 일정 시간 넣어 두었을 때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요거는 터진 이유가 얘가 저농도예요. 그 물이 들어가가지고 터진 거고, 변화 없는 거는 이제 등장액이고요. 쭈글쭈글 해주는 건 얘가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니까, 아니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저농도에서 고농도, 맞죠, 미안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아닌데, 물이지, 물이니까 맞죠. 미안해. 삼투 현상이니까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이동하는 게 맞죠. 그 다음에 나도 얘랑 비슷한 거긴 하지. 근데 안 터진 거네. 근데 농도가 다르다라고 돼 있네요. A가 가가 증류수냐, 근데 요 중에 얘도 저농도긴 한데 설탕물이면서 저농도여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얘는 터졌죠, 그쵸? 그러니까 가가 증류수가 맞습니다. 증류수. 증류수가 제일 네, 아무것도 없으니까 용질이 없으니까 저농도인 거죠. 저농도. 그러니까 가가 증류수가 맞고요. 나에서 적혈구의 세포막을 통한 물의 이동 일어난다. 이거 맞고요. 용액의 설탕 농도는 다가 라보다 높다. 라가 저농도고 다가 고농도니까 이거 맞죠? 답은 5번 고르시면 되고. 네. 없죠. 없으니까. 네, 용질이 없는 거잖아요. 용질이 없으니까 농도가 빵이죠. 그러면 물만 있으면. 그러니까 물만 있는 게 농도가 가장 낮은 거죠. 뭐 0인 거지, 0.
그 다음에 식물 세포를 농도가 다른 용액에 넣었을 때 물이 이렇게 이거는 물이 들어왔죠? 저농도 용액에다 넣은 거고 물이 빠져나가서 쭈글쭈글해진 거죠? 고농도 용액인 거고 이거는 이제 들어가고 나가는 게 같아서 이게 등장액이 되는 거고 세포 내부에서 세포벽으로 미는 힘은 나에서 가장 크다. 그렇죠. 얘가 이제 물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얘가 밀어내는 힘이 제일 크니까 빵빵해진 거죠. 농도가 가장 높은 용액에 넣은 세포는 다다. 다가 맞고 다를 처음보다 농도가 높은 용액에 넣으면 가와 같은 모습이 된다. 아니죠. 다를 더 높은 농도가 높은 거에 넣었다 이거잖아. 그럼 더 쭈글쭈글해지겠지. 그래서 4번 하시면 되고요. 상동고 친구들은 혹시 여기 시험범위 아니면 다른 거 좀 풀고 있어 주시고 다른 친구들은 여기 보시고 그 다음에 아까 방금 한 거긴 합니다. 그렇죠? 동화작용, 이하작용, 물질대사, 효소는 활성화를 낮춘다. 효소 기지특이성 재사용할 수가 있다. 요런 데 다 쓰인다. 자, 요거 빨리 풀어보시고요. 6번부터 9번까지 빨리 풀어보시고 자, 이것도 봐주시면 지금 아미노산이 단백질의 단위체인 거 아시죠? 근데 이거는 동화작용입니다. 동화작용. 포도당보다 얘네가 더 작아요. 그럼 이건 이화작용이고 가가 동화작용이고 나 반응이 일어날 때 에너지가 방출되는 겁니다. 분해가 될 때 에너지가 방출되는 거고요. 나는 단계적으로 일어난다. 이거 맞아요. 세포 내에서는 한꺼번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일어납니다. 3번 답이고요. 그 다음에 효소가 있을 때와 없을 때 화학 반응에서 에너지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효소가 있는 게 뭐 점선이겠죠. A를 반응열이라고 말합니다. 반응물과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를 반응열이라고 말해요. 답은 1번이겠네. B는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다 라고 되어 있는데 2죠. 2. 반응물에서 꼭대기까지. C는 효소가 없을 때다. 그럼 D죠. D. 그 다음에 아시겠죠? 이런 거? 뭐 에너지 차이는 D에서 E 빼야지 요만큼이 뭐 줄어들었다 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1번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화살표 방향 잘 보시고요.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그러면 얘는 분해 반응이에요. 요걸 분해했으니까. 그래서 A의 주성분은 단백질이죠. A는 효소를 의미하죠. 효소는 단백질로 되어 있고 기억의 B의 에너지와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이다. 기억은 이거는 니은이죠. 니은. 반응열에 해당하는 기억은 이제 활성화 에너지고요. C가 형성되면 이거를 효소 기질 복합체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형성되면 나에서 니은의 크기가 감소하는 게 아니라 활성화 에너지인 기억의 크기가 감소하는 거죠. 답 1번 고르셔야 하고 그 다음에 효소 작용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생간 살문들 여기는 분해가 안 되고 얘는 분해가 잘 될 거고 비만 기포가 발생하였다. 간세포에 카탈레이스가 있고요. A에서 기포가 발생하지 않은 까닭은 과산화수소 분해 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이다. 이게 맞는 거예요. 분해가 안 됐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B에서 발생한 기포에 꺼져가는 불씨를 대보면 불씨가 다시 살아나고 C에서 기포가 발생하지 않은 까닭은 활성화 에너지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높아졌다라는 표현은 좀 그런데 하여튼 작용을 안 한 건데요. 일단은 뭐 세모해 놓을게. 5% 과산화수소를 사용하면 B에서 발생하는 기포의 양이 증가한다. 이거는 맞아요. 답 4번 하시면 되겠네.
4번이 맞습니다. 활성화 에너지가 높아진 건 아니고 그냥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지 않은 거지. 예. 높아진 건 아니죠. 예. 4번. 그 다음에 생명 시스템. 자, 유전자에 있는 DNA를 RNA로 전사를 하고, 전사할 때는 핵 안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핵 안에서. 근데 번역할 때는 세포질에서, 핵이 아니고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3염기 조합이 코돈으로 이제 전사되고, 나중에 그 코돈에 맞는 아미노산들을 가져다 붙이면 자동으로 꼬여서 내가 원하는 단백질이 되는 겁니다. 1번부터 3번까지만 풀어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림 좀 잘 이해하시고, 기억은 전사고요. 전사는 핵 안에서 일어나고, 니은은 이제 요게 번역 과정이긴 한데, 요 물질 Y가 지금 이제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해도 됩니다. 그게 결국에는 단백질이 되는 거고, 옳지 않은 거. 기억이 전사, 니은이 번역이다. 기억 과정에 효소가 필요하다. 이거 필요합니다. 얘를 만들려면 필요합니다. 이 전사 효소가 필요해요. 얘를 만들기 위해서. 가가 핵이고 나는 세포질이다. 맞고. X는 RNA다. X가 RNA죠. RNA고 Y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체는 뉴클레오타이드다. Y는 아미노산이 기본 단위체고 뉴클레오타이드는 RNA나 DNA의 기본 단위체예요. 그럼 아까 뉴클레오솜이라고 말하는 거는 단백질과 DNA가 이렇게 쌓여있는 그런 구조가 뉴클레오솜이고, DNA나 RNA는 뉴클레오타이드가 기본 단위체입니다. 인산당 염기가 1대1대1로 결합되어 있는 거. 답은 5번 하시고요. 5번. 그 다음에 갈색 털을 가진 말이 어떻게 나오냐. 멜라닌 합성 효소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멜라닌 합성 효소 유전자로부터 멜라닌 합성 효소가 합성되기까지 전사와 번역 과정을 거친다. 이것도 맞죠? 유전자 이상으로 멜라닌 합성 효소가 합성되지 않아도 당나귀의 털색은 갈색으로 나타난다. 아니죠. 멜라닌 합성 효소가 없으면은 얘를 못 만드니까 얘가 갈색을 띠지 않죠. 3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요 둘은 이중 나선 구조에 있는 요 둘이고, 요거에 상부적으로 있어야 되니까 A, G, T죠. 요거에 상부적으로 있어야 되니까 T, G, G죠. 그런데 여기 있는 걸 보면은 A, G, T고 이거 A, G, U지? 그럼 얘랑 비슷한 거지? 그러면은 얘를 전사를 한 거예요. 얘를 전사를 한 거예요. 얘를 전사한 게 아니고. 그러면 얘를 전사하면은 CGC니까 여기가 GCC가 되는 거죠. GCC. 그래서 일단 가는 아니고 DNA에는 유라실이 없어요. 나는 이것도 틀렸죠. 유라실 대신에 타임이 써야 되고,
그다음에 다는 GCG냐? 다는 GCC죠. 틀렸고, 라의 아미노산 배열 순서는 니은, 기역, 디귿이다. 3개씩 끊으라고 했는데 이렇게 3개씩 끊으시고요. 물론 답은 나왔지만 답은 디귿 해가지고 이제 2번 고르시면 되겠지만 연습을 해봅시다. AGU입니다. AGU 니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CAG 기억 들어가야 되고, CAA도 기억이네. 기억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ACC는 디귿이네요. 디귿 들어가면 됩니다. 그렇죠? 2번 됐고, 물리 생명과학 해봤고, 이제 직권 할게요. 직권은 30쪽에 있고요. 직권 30쪽. 쪽에 있네. 30쪽에 좀 간단히 설명하고 또 풀어봅니다.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는 직권, 기권, 수권, 생물권, 외권 이렇게 5개의 권역이 있고요. 원래 시스템이라는 게 구성 요소들 간에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의미가 있어. 상호작용하고 있고, 직권은 이제 여기가 지각이 있고요. 지각은 해양지각, 대륙지각이 있는데, 두께는 대륙지각이 두껍지만 해양지각의 밀도는 해양지각의 밀도가 더 크고요. 대륙지각은 한 35km까지 깊이가 되고 해양지각은 한 5km 깊이까지가 되는데 밀도는 해양지각이 더 크다. 그 다음에 이제 멘틀은 지구 전체 부피 80% 차지하고 대류가 일어난다. 유동성이 있는 고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 액체는 아닙니다. 핵은 외핵과 내핵이 있는데 외핵과 내핵 둘 다 철과 니켈로 구성이 되어 있고, 외핵은 액체고 내핵은 고체다. 내핵이 고체인 이유는 압력이 높아서 그렇다. 그 다음에 기권에는 이제 밑에서부터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이 있는데 온도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데, 높이 올라갈수록 지구 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가는데 갑자기 성층권에서 올라가죠. 올라가는 이유는 오존층이 있어서 그렇고, 오존층은 자외선을 흡수합니다. 그래서 이제 50km보다 높아지면 이제 다시 온도가 내려가고요. 네, 여긴 중간권이라고 하고, 중간권은 이제 유성우 같은 게 보일 수 있고, 대류 현상이 있는데 수증기가 없기 때문에 기상 현상은 없고요. 성층권은 이제 대류 현상이 없고요. 열권도 대류 현상이 없습니다. 열권은 이제 태양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서 온도가 높아지고, 그런 거 지금 다 설명한 거죠. 수권은 이제 연직 분포라고 하는데, 깊이 내려갈수록 수온을 측정해 보면 깊이 내려가는데도 수온이 안 낮아지는 층이 있어요. 그런 데가 혼합층입니다. 혼합층은 얘가 혼합작용으로 물이 잘 섞여 가지고 이게 온도가 차이가 없는 거고요. 그거보다 더 낮아지면 수온약층이라고 하는데, 수온약층에는 온도가 급격히 낮아집니다. 낮아지게 되면은 무거운 게 아래쪽이고 가벼운 게 위쪽에 있으니까 대류가 없어요. 수온약층은 대류가 없습니다. 안정한 층이고, 심해층은 수온이 가장 낮고 깊이에 따른 수온 변화가 거의 없다. 한 4도씨 정도가 유지가 되고요. 뭐 계절에 따른 수온 변화도 없습니다. 심해층은. 생물권은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인데, 생물권은 수권, 지권, 기권에 다 분포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외권은 지구 기권의 바깥쪽 우주 공간인데, 에너지 출입은 됩니다. 에너지 출입이 되고, 물질의 출입은 별로 없어요. 예. 어쩌다가 이제 뭐 별똥별 떨어지거나 아니면 뭐 로켓이 막 딴 데로 가거나 그런 정도의 물질의 출입은 있는데, 에너지 출입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호작용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다 읽으면 이해하셔야 되고, 화산가스 분출은 화산은 직권인데 가스 분출에서 이제 대기의 조성이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러면 직권과 기권의 상호작용. 태풍은 수권의 물의 온도가 높아가지고 기권의 수증기 공급이 많이 돼서 태풍 발생하는 거고, 쓰나미는 지진은 직권인데
그것 때문에 수권에 지금 쓰나미가 생긴 거고, 화석연료 생성할 때는 생물권이 지권에 영향을 준 거고, 광합성과 호흡은 생물권과 기권의 상호작용이고, 수중생물의 서식처 제공, 이거는 수권 말하는 건가요? 수권과 생물권의 상호작용인 거고. 근데 이제 지구 시스템에서 에너지원은 태양이 엄청 많은 에너지원을 차지하고 있고요. 발생하는 원인은 이제 수소의 핵융합 반응, 태양에서 수소의 핵융합 반응이고, 지구 내부 에너지는 방사성 동위원소가 안에 있어요. 뭐 우라늄이나 이런 것들, 이런 게 붕괴할 때 나오는 열이랑 지구 초기 생성될 때 남아 있었던 열, 이게 지구 내부 에너지고,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지각 변동이 일어납니다. 화산 폭발이나 이제 뭐 지진이나 이런 게 생기는 거고요. 조력 에너지는 이제 달과 태양의 인력인데 달이 더 가까우니까 달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겁니다. 밀물과 썰물을 일으킨다. 지구 시스템에서 물질 순환, 물질은 순환을 하고 에너지는 한쪽 방향으로 진행되는 거고, 물질은 순환할 수가 있는데, 물의 순환은 이제 들어오고 나가는 양을 이제 재서 알 수가 있고요. 탄소는 원소이기 때문에 각 권에서 있는 형태가 달라요. 지권에서는 석회암이나 탄산염, 화석연료 형태로 있고, 기권에서 이산화탄소, 메탄으로 있고, 수권에서는 탄산수소 이온이나 탄산 이온으로 있고, 유기물은 이제 생물권에서 유기물 형태로 존재합니다. 자, 이것도 빨리 했는데 1번부터 7번까지 또 마저 해보시고요. 자, 이것도 합니다.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대한 설명 옳은 거. 외권은 지구 시스템의 다른 구성 요소와 물질 교환이 매우 활발하다. 물질 교환은 별로 활발하지 않고 에너지 교환은 활발한 건데요. 물질 교환은 외권이랑은 그렇게 활발한 게 아니에요. 생물권에 탄소가 가장 많이 존재하는 권역이 생물권이 아니라, 탄소는 지권에 가장 많습니다. 석회암 뭐 이런 형태로 제일 많아요. 석회암 이런 형태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권은 매우 안정하여 대류현상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고 대류현상 일어나고, 물론 이제 뭐 성층권이나 열권은 대류가 안 일어나는데, 대류권이나 중간권은 대류현상 일어나니까. 수권은 구성 물질이 비열이 매우 커서,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 맞는 설명인데, 물의 비열이 크다라는 거는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많다. 그럼 에너지가 많이 들면은 온도 변화가 적게 일어나는 거예요. 에너지를 많이 줘야지 겨우 1도 올라가는 거고, 비열이 작은 애들은 에너지 조금만 줘도 1도가 팍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비열이 크면 온도 변화가 적게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맞는 거고요. 지권은 지구 시스템에서 고체 상태로 존재하는 영역이다. 근데 액체로 존재하는 애도 있잖아, 그쵸? 네, 그래서 틀렸고, 액체로 존재하는 외핵이 있죠, 외핵. 그 다음에 지금 지권의 성층 구조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가 요거는 지각을 말하는 거예요, 지각. 그 다음에 요거는 멘틀인 거고, 멘틀도 암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산소와 규소로 되어 있는 겁니다. 이해하실까요? 멘틀까지 암석이야. 외핵과 내핵은 금속으로 되어 있죠. 철이나 니켈. 그래서 가의 깊이는 대륙보다 해양에서 깊다. 아니죠. 대륙이 더 깊죠. 예, 대륙은 한 35km까지가 지각이고, 해양은 한 5km까지가 해양입니다. 지각입니다. 그 다음에 나의 주요 구성 원소는 외핵보다 지각에 가깝다. 지각에 가깝죠. 예, 산소나 규소로 되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다와 라를 구분하는 기준은 온도 변화다. 다와 라는 상태죠, 상태.
온도 변화라기보다는 상태에 따라서 구분이 됩니다. 그 고체 액체로. 네, 그렇죠. 네. 2번 답입니다. 2번. 자, 수권과 해수의 성층 구조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거. 수권의 대부분은 해수고 육수의 대부분은 지하수가 아니라 빙하죠, 빙하. 해수의 염분 분포에 따라 혼합층, 수온약층, 심해층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수온 분포에 따라서 수온이 일정하냐, 이렇게 감소하냐, 이제 일정하냐, 뭐 이렇게 구분하는 거죠. 혼합층의 두께는 풍속과 관계가 있죠. 바람이 많이 불면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지죠. 심해층은 해수 중 가장 적은 부피를 차지하는 게 아니라 가장 많은 부피 차지합니다. 심해층이 제일 많아요. 수온약층은 해수의 연직 운동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맞죠. 대류 이런 게 안 일어납니다. 5번 답이고, 이건 기권의 성층 구조인데 대류 현상은 A랑 C에서 활발하고 대류권과 중간권, 오존의 밀도의 최대값은 오존은 B 성층권에 제일 많은 거고요. 기온의 일교차는 고도가 높아질수록 점점 크게 나타난다. 이것도 맞는데, 왜냐면 고도가 높아지면은 공기가 희박해져요. 공기가 희박하면은 온도도 많이 변합니다. 네. 온실 효과 같은 게 없으니까. 틀렸네. 일교차는 고도가 높아질수록 점점 크게 나타난다. 일교차는 고도가 높아질수록 점점 크게 나타난다. 기온의 일교차는 그러네. 전체적으로는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일교차가 있어서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는 10건이 가장 희박한 일교차 큰 거는 맞는데요. 그 대륙권에서도 기온차가 크네요. 기억 니은으로 하시고, 지표 복사가 일어나는 지표 부근에도 일교차가 크네. 여기에 이제 이렇게 데워지면은 햇빛이 쨍쨍 내리죠. 그러면 낮에는 온도가 높고 햇빛이 안 내리죠. 그러면 이제 밤에는 온도가 낮아지는데, 이거는 뭔가 데이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책에 나온 대로, 해답에 나온 대로, 여기는 지표는 많이 데워졌다가 밤에는 많이 식어서 일교차가 크다, 뭐 이렇게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교차가 대륙권과 써놓으세요. 대륙권과 열권에서 일교차가 크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이대로 하세요. 대륙권과 열권에서 일교차가 크다. 3번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바람에 의한 암석의 풍화작용은 기권과 직권이죠. 암석은 직권이니까 A고, 해양 산성화는 이산화탄소가 물에 많이 녹아 들어가서 그런 건데, B와 C에 모두 영향을 준다. 수권과 직권은 되고요. 되나? 수권과 해양 산성화는 영향을 주기는 하지. 왜냐면 바다에 많이 녹아 들어가서 탄산 이온이 많으면은 그게 뭐 칼슘 이온과 결합을 해서 석회암이 될 거니까 맞는 것 같고, 수권과 기권은 이것도 이산화탄소가 많이 녹는 거니까 이거 될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일단 된다고 하고요. C는 D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C랑 D 영향을 그래도 받죠. 네. 영향이 없을까?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C랑 D가 주고받으면 그러니까 C가 D의
직권과 생물권에 영향을 주냐? 이건 받겠죠. 뭘 설명을 해야 될까? 아무튼 태풍 같은 거 기권과 수권의 상호작용이죠. 근데 태풍이 일어나서 직권의 지표면의 변화를 줘서 그게 막 뭐라고 할까, 산사태 같은 걸 일으켜가지고 생물권이 죽고 뭐 이럴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뭐 영향을 주고받지 않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답은 3번 하는 게 맞고 3번이 답이 맞네요. 그 다음에 6번에 요거는 이제 지구 에너지원인데 지수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빛 에너지가 요만큼이고, 요거는 B는 C가 지구 내부 에너지겠죠, 그쵸? 이 에너지 1이라고 써있기 때문에 A는 태양 에너지가 맞고, 세 가지잖아요. 이거는 지구 내부 에너지고, 이건 조력 에너지겠죠. 이 바닷가 근처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건 조력 에너지. 그럼 A는 지구 시스템 에너지원의 99% 이상 차지하는 거 맞아요. 네, 맞고요. 물의 순환 과정의 주된 에너지원이다. 아니죠. 그러니까 물의 순환을 일으키는 주된 에너지원은 태양 에너지입니다. 태양 에너지. 태양 에너지 받아서 증발됐다가 비로 내렸다가 이런 일이 벌어지고, 물론 조력 에너지는 이제 밀물 썰물을 일으키긴 하는데, 그래도 물의 순환의 그 주된 에너지원은 태양 에너지가 맞고, C는 판을 움직이는 에너지원이다. 맞죠? 지구 내부 에너지. C는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을 거쳐서 A 또는 B로 전환된다.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에너지가 태양 에너지로 갈 수는 없어요. 태양 에너지의 근본적인 거는 수소 핵융합 반응인데,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태양 에너지가 뭐 증가된다 이런 건 아닙니다. 서로 에너지 원끼리는 전환되는 게 아니에요. 에너지 원끼리 전환되는 게 아닙니다. 2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7번에 탄소가 이동하는 과정이다. 가는 생물권이 맞죠. 생물권에서 호흡을 하면 기권으로 갈 거고, 화석연료 생성되는 거는 직권 이야기고, 직권에서 기권으로 탄소가 이동하려면 화산폭발 같은 거 있습니다. 화산폭발 같은 거 하면은 직권에 있던 탄소가 기권으로 가는 거고요. 요거는 나머지가 이제 수권이겠죠. 수권에서 물에 녹았다가 석회암 형태로 직권으로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매칭하시면 되고, 다는 탄소 대부분이 기체 상태로 존재한다. 수권에서는 탄산 이온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수권에서는. 다에서는 CO3 일가 마이너스나 아니면 HCO3 일가 마이너스, 탄산 수소 이온이나 탄산 이온 이런 걸 존재하는 겁니다. 화산가스 방출은 A에 해당하는 거 맞아요. 화산가스 방출할 때 이산화탄소 같이 나옵니다. 답 4번 하시고, 그 다음에 직권. 지각 변동은 지구 내부 에너지 때문에 생기는 거고, 지각 변동에 해당하는 게 화산 활동과 지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산이 많이 일어나면 화산대라고 하고, 지진이 많이 일어나면 지진대라고 하는데, 판의 경계와 거의 일치하고요. 화산 활동과 지진은 대부분 판의 경계에서 발생한다. 판 구조로는 지구 표면에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판의 운동에 의해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이론이고, 판의 개념이 있어야 되는데, 판은 암석권을 판이라고 하는 거고요. 암석권 조각을 판이라고 하는 거고, 암석권은, 그러니까 지각은, 그러니까 멘틀이랑 지각은 성분이 달라요. 그러니까 멘틀은 감남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얘는 대륙지각은 화강암질 암석이고, 그 다음에 해양지각은 현무암질 암석으로 되어 있어. 그리고 요 경계면에서
지진파 속도가 갑자기 달라져요. 그런데 100km까지는 화강암질이건 감남암질이건 딱딱한 암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각만 딱 떼서 판이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지각이랑 멘트 상부 합쳐가지고 판이라고 부르는 거야. 이해하시죠? 지각과 멘트 상부 포함해서 약 100km 구간까지가 판이고, 여기는 이제 딱딱합니다. 근데 이거보다 밑으로 내려가서 한 100에서 한 400km까지는 연약권이라고 해서 약간 녹아있는 유동성인 고체 상태로 있어요. 연약권은 100에서 400km 구간에서 멘틀 대류가 일어나는 곳이고 판이동의 원동력이 된다. 해양판은 대륙판보다 밀도가 크고 두께는 얇다. 이런 거 다 알고 있으셔야 하고, 그래서 판의 경계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러니까 벌어지면은 발산형 경계, 멘틀 대류 상승부에서 멘틀이 상승해서 옆으로 이렇게 벌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수렴형 경계는 모이면 서로 가까워지면은 수렴형 경계, 멘틀이 하강하는 부위입니다. 이렇게 멘틀이 하강하면서 위에 있는 이제 판이 가까워지는 거죠. 근데 섭입형은 해양판이랑 해양판이 만나거나 아니면 해양판이랑 대륙판이 만나는 거예요. 어찌됐건 해양판이 하나라도 들어가 있어야 돼. 섭입형이에요. 해양판이 무거워서 밑으로 가라앉아야지 되거든요. 근데 충돌형은 대륙판과 대륙판이 만나는 거예요. 이때는 둘의 밀도가 비슷해서 잘 가라앉지 않아요. 이럴 때는. 그리고 어찌됐건 여기서는 이제 뭐 소멸이 되고 얘는 이제 판이 생성이 되는 거고요. 보존형 경계는 판과 판이 어긋나는 경계인데 소멸되거나 생성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지형을 쓰라라고 하면은 경계를 쓰라고 하면 요거 써야 되는 건데, 고기에서 발달하는 지형을 쓰라라고 하면은 발산형 경계에서는 해령이나 열곡대, 이거는 열곡대는 주로 육지입니다. 육지. 그 다음에 해령은 바다에서. 그 다음에 해령에도 열곡이 있긴 해. 해령 가운데 보면 열곡이 있긴 해요. 열곡. 열곡이라고 하고 열곡대라고 부르진 않는데 하여튼 열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산형 경계에서는 천발 지진, 얕은 곳에서 생기는 지진, 그 다음에 화산활동이 있어요. 마그마가 솟아 올라오니까. 예를 들어서 대서양 중앙해령이 있고, 열곡대는 동아프리카 열곡대라고 있어요. 아프리카 동쪽이 이제 이렇게 나중에 거기가 바다가 될 텐데, 요런 예들도 알아야지 확실하게 풉니다. 자, 섭입형에서는 해양판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깊은 바다가 돼, 해구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섭입형에서 화산이 자꾸 화산 활동이 있어서요, 섬이 생깁니다. 호상열도라고 해서 해구랑 나란하게 호상열도가 생기고, 습곡 산맥도 생깁니다. 이게 요거는 안데스 산맥이 이렇게 생긴 거죠. 안데스 산맥은 해양판과 대륙판의 충돌로 생긴 거고요. 마리아나 해구는 해양판 충돌한 거고, 일본 열도는 요 남쪽은 해양판인데 약간 북쪽은 이제 유라시아판과 태평양판이에요. 일본 열도는 이제 그 호상열도에 해당합니다. 충돌형으로 생성되는 지형은 습곡산맥이고, 히말라야 산맥이 대표적이고, 여기는 천발에서 중발지진까지 생기는데 얘는 신발지진 생긴다는 거 꼭 아셔야 되고, 신발지진. 섭입형에서 신발지진 생기는 겁니다. 보존형에는 변환단층이라고 해서 이렇게 어긋난 단층을 변환단층이라고 하고, 그때 천발지진 생기고, 요 둘은 화산활동이 없어요. 충돌형이나 보존형 경계에서는 화산활동이 없습니다.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라고 미국 쪽에 거기 보존형 경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각 변동은 화산활동과 지진인데, 화산활동은 물론 여러가지 피해를 주는데
뭐 이런 거 피해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토양이 비옥화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가 있고요. 광물 자원도 이제 많이 이제 얻어낼 수가 있고, 지열 발전도 할 수가 있다. 지진은 여러 가지 피해가 있는데, 지구 내부를 연구하는데 그 지진파 분석이 활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하 자원이 어디 묻혀 있냐 이런 것도 지진파 분석으로 알아낼 수가 있다. 자, 1번부터 7번까지 있습니다. 갔다 오세요. 네. 자, 요거 이제 화산 때와 지진 때 나타낸 거죠. 여기서 이제 태평양 연안이 제일 화산 지진 분포가 많습니다. 그런 것도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서양 연안은 화산 지진이 없어요. 여기는 판 경계가 아니고요. 대서양에는 중앙해령입니다. 중앙해령. 태평양 연안이 화산 지진이 많은 거고, 대서양은 여기가 대서양 연안인데 바닷가인데 여기에 화산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판의 경계에서 지각 변동이 많이 일어나는데, 그렇다고 중앙에도 아예 안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화산 활동과 지진은 주로 판 경계에서 일어난다. 맞고, 지진이 활발한 곳엔 모두 화산 활동도 활발하다. 그건 아니고, 뭐 여기나 화산 활동이 없습니다. 여기 화산 활동 없고, 여기 산안드레스 단층 있는데 화산 활동 없고,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을 경계로 판 경계가 존재한다.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을 경계로. 이것도 틀렸는데 왜 틀렸냐면, 여기 봐봐. 여기는 대륙 지각이고 여기 해양 지각이거든. 근데 여기가 판 경계는 아니죠. 이건 좀 어려운 보기일 수 있는데, 요 판이 대륙 지각도 있고 해양 지각도 있는 거예요. 판 안에. 이해하실까요? 그래서 요게 틀린 보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대륙 지각이고 여기 해양 지각이거든요. 여기 대륙판 해양판이 하나의 판에 대륙판 해양판 같이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요 설명 틀린 겁니다.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 경계로 판 경계가 존재한다. 아닙니다. 1번이 답이고, 그러니까 요거는 처음에 이제 판게아일 때는 여기는 대륙 지각이었는데, 이게 사이가 갈라지면서 여기가 마그마가 솟아 올라와서 생기는 판들이거든요. 요거는 해양판인 거죠. 요거는 대륙판이고 이게 해양판인 거죠. 대륙 지각, 해양 지각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는 대류하면서 판을 이동시킨다. 판 이동시키는 거는 요 판의 밑에 연약권 B죠. B. 밀도는 기역이 니은보다 작다. 니은이 더 커요. 해양판이 더 밀도가 큽니다. 그래서 나중에 둘이 만나면 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데, 하여튼 해양 지각의 밀도가 더 큽니다. 기역이 니은보다 작다. 맞죠? B는 10여 개의 크고 작은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는 연약권인 거고, 그거는 판에 대한 설명인 거고. 이거 틀렸어요. 판이 10여 개의 크고 작은 조각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답 2번.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발산형 경계, 요것도 발산형 경계, 둘 다 발산형 경계구나. 대륙 지각에서 여기는 열곡대 이런 지형이 생기고, 요거는 이제 해령인 거고. 그래서 화산 활동이 활발한 건 둘 다 맞고요. 마그마가 솟아 올라오니까. 신발 지진 생기는 건 아니고 천발 지진 생기는 거고요. 멘틀 대륙 상승부에 위치한다. 맞고요. 판 경계 중심부에 골짜기 지형이 발달한다. 이것도 맞아요. 이게 여기 열곡이라고 생깁니다. 골짜기 지형이 생깁니다. 열곡이라고. 여기도 열곡되고 골짜기 지형이 있죠. 기역, 딕을, 리을 하셔야겠네요. 4번 하셔야 되고요. 이런 거 선택하기 좀 쉽진 않네. 기역, 딕을, 리을 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뭐 많이 알아야 돼요. 많이 문제 풀면서 외우셔야 되는 거예요. A의 화산 섬들은 해구와 나란하게 분포한다. 해구랑 나란하게 분포하지. 요런 거를 호상열도라고 하죠. 호상열도.
B에서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되는 건 아니고 이거는 보존형 경계이기 때문에 새로운 해양 지각 생성되는 건 아닙니다. C는 습곡 산맥 발달하는 거 아닙니다. C에서는 해령 같은 거 발달해야 되고 습곡 산맥 이런 게 습곡 산맥인 거죠. 그 다음에 D에서 오래된 해양 지각이 소멸한다. 이거 맞는 거죠. 여기 있는 게 해양 지각이 갓 만들어진 해양 지각이고 여기로 갈수록 나이가 더 오래된 건데 오래된 해양 지각이 해구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서 소멸하는 게 맞죠. 기억리을 2번. 그 다음에 이제 5번 보기도 좀 잘 아셔야 되는데 여기가 판의 경계인데 판의 경계에서 요쪽에 지진이나 화산이 많죠.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태평양판이 유라시아판 밑으로 요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밑으로. 그러면서 여기 이제 지진과 화산들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필리핀판과 태평양판도 만났는데 판 경계에서 필리핀판 쪽에 화산이 많죠? 태평양판이 필리핀판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려나? 그래서 이 지역에서 발산형 경계는 여기는 없네요. 수렴형 경계가 있고 얘 모이는 거고 여기도 모이는 거기 때문에 수렴형 경계입니다. 이것도 수렴형 경계고 필리핀판은 유라시아판 아래로 섭입한다. 이것도 여기를 보시면 얘가 이 밑으로 섭입되는 겁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거 섭입된다고 하는 거지. 필리핀판은 태평양판보다 밀도가 작다. 둘이 만났을 때 태평양판이 섭입이 되기 때문에 밀도는 태평양판이 크고 필리핀판은 작은 거지. 네. 답 4번. 4번 하시고요. 6번에 히말라야 산맥의 형성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원래 인도가 섬이었어요, 섬. 근데 얘가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해저 퇴적물들을 밀어 올리면서 둘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이 엄청 높은데 그 위에 조개 화석 같은 게 막 있어요. 조개 화석 같은. 왜냐면 해양 지각을 밀어 올렸기 때문에 그런 거고 새로운 해양 지각이 생성되고 있다. 그건 아니고 소멸되는 것이고 1번 고르시면 되겠네. 일단 산맥 부근에서 지진이 자주 발생하고 대륙판과 대륙판이 가까워져 있는 경계이고 그 다음에 판 경계 양쪽에서 미는 힘이 작용한다. 그러니까 미는 힘 작용한 거 맞죠? 그래서 이제 지형이 이제 습곡 같은 게 생기는 거고요. 산맥 정상부에 해양 생물 화석이 발견된다. 이거 맞아요, 이게. 이 해양지가 이 퇴적물들이 밀어 올려진 거여서 여기에 이제 조개 화석 이런 게 막 발견이 됩니다. 답 1번. 그 다음에 네. 그럼 해양 지각이 아니라 대륙 지각이 생성되는 거예요? 요 해양 지각은 이 밑으로 좀 소멸돼서 없어진 거고 현재는 대륙 지각만 있는 겁니다. 생성은 안 되는 거죠. 생성되는 거는 이거는 발산형 경계가 아니고요. 이거는 수렴형 경계잖아요. 수렴형 경계에서 생성되는 게 아니에요. 네. 마그마가 솟아 올라와서 땅덩어리가 되는 거거든요. 식어서. 그러니까 수렴형 경계에서 해양지각이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해양지각 생성되는 거는 발산형 경계. 이해하세요? 네. 1번 답이고 그 다음에 화산활동이나 지진을 이용한 사례 화산재가 두껍게 쌓인 지역의 토양이 황폐화되는 게 아니라 화산재가 쌓이면 얘가 나중에는 비옥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피해가 발생하는데 나중에는 여기 여러가지 뭐 광물질 이런 게 있어 가지고요 식물이 더 잘 자랍니다. 지진을 일으킨 에너지는 지열 발전에 활용된다. 그건 아니고 이제 화산 같은 경우에 열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진은 뭔가 어떤 지진파 같은 게 전달되는 거고 에너지 원이라고 써져 있진 않지. 이거는 나는 틀렸다고 할 거고 지진파를 연구를 하면은 지구 내부의 구조를 알아낼 수가 있다. 이거 맞는 얘기죠. 2번 고르시면 되고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지구 시스템이랑 뭐 다 하긴 했어요. 근데 몇 주 안 남았고 이제 몇 주 안 남았어요. 그래서